여러분들 혹시 민주주의에도 점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정확히는 점수가 아니고요.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 노르웨이 10점 만점에 9.75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요. 아프가니스탄이 0.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으로 8.03점을 얻으면서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민주주의 하면 어떤 가치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투표? 선거?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삼권 분립, 바로 이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요, 바로 국가의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자, 이렇게 국가의 권력이 나뉘면서 이것을 삼권 분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서로 어떻게 견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는요, 말 그대로 법 만드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죠. 입법부는요, 이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하고요,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합니다. 자, 사법부는요, 법으로 사회의 갈등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죠.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의거해서 견제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들이 이에 해당하겠죠. 행정부는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를 일컫습니다. 입법부의 법률을 거부하거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이런 권한을 통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합니다. 자, 이처럼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또 균형 있게 국가의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하면서 완성한 이 민주주의.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제도 하면 의회, 정당, 선거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일반적인 민주주의 제도 중 가장 먼저 생겨난 건요, 바로 의회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귀족들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가 이 보통선거에 의해서 대표들을 뽑게 되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의회 민주주의를 선도한 국가들, 그 국가들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영국입니다. 자, 영국 하면 떠오르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분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여왕. 근데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96세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인 찰스 3세가 영국 국왕이 되었죠. 자, 영국은요,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 중 한 곳이지만 여전히 왕이 존재하는 나라,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단, 주인은 누구다? 국민입니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건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영국 의회가 당시 국왕이었던 제임스 2세 대신 네덜란드에 있던 왕의 딸 메리와 또 사위 윌리엄을 데려와 왕권을 대폭 축소하고 의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권리장전에 서명하게 한 명예혁명. 자,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의회로 통치권이 이양이 된 겁니다. 이를 통해 원래는 국왕의 세금 징수와 전쟁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자문기구였던 의회가 입법권을 가진 기관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영국은 입헌 군주제가 자리 잡았고요. 이후 현대적인 의미의 의회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이후 영국은요, 철저히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됩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는요, 처음부터 써오던 곳과 같은 곳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 좁아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럼 내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나 이 정당 연합을 통해서 의회의 신임을 받고 내각을 구성합니다. 총리와 내각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영국 총리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예, 좋습니다. 마가렛 대처. 철의 여인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영국은 의회가 내각을 책임지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의회의 신임을 받은 총리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철의 여인,
이라는 이런 별칭도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의원 내각제라. 의원 내각제. 그럼 이쯤에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장관이 된 사람은 국회의원 그만둬야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의원과 내각의 장관은요, 겸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장관까지 권력이 집중되기 쉽지만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으로 서로 감시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샹젤리제. 네, 이것은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입니다. 자, 여기 민주주의 상징이 된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1789년 일어난 프랑스 혁명입니다.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문을 산산조각내고 자유, 평등, 박애 혹은 연대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내세운 겁니다. 자, 이 사건은요, 프랑스의 의회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귀족, 성직자, 평민으로 구성된 삼부회, 이 삼부회는 왕권을 탄탄하게 받쳐주던 세력이었는데요. 제3신문이었던 신흥 시민계급이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자신들로만 구성된 회의체를 만들어 이를 프랑스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의 의회가 탄생한 것이죠. 프랑스는요, 대표적인 이원 집정부제 국가입니다. 자, 이원 집정부제란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가 절충된 제도로, 이 내란, 전쟁 등의 비상시에는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이원 집정부제는요, 독재를 경계하기 위해서, 즉 누구에게도 절대 권력을 주지 않기 위한 프랑스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미국으로 아메리카 출발해 보시죠. 자, 미국은요, 대통령제 하에 의회가 태동한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의회는 어떤 역할일까요? 미국 건국자들은요, 의회가 국민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되도록 구상했습니다. 하원은 우리 국회와 같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구획된 선거구에서 선출하고, 상원은 주를 대표하는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양원제는요, 단원제와 다르게 상하원 간 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미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아시죠?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이 채택하는 제도 역시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출하고 입법부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자,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의 대표적 권한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의회에게는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할 만한 권한이 있을까요? 의회의 권한으로는요, 탄핵 소추권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요, 법률안 거부권을 갖게 되면서 서로를 감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 나라별 의회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18, 19세기 시민혁명에 따라서 의회가 설치 운영되었고요.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제도, 선거구, 당선자 결정 방식 등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죠.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이 선거권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08년 3월 8일, 여기는 미국입니다. 15,000명 여성들이 지금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끔찍하게 열악한 그 의류 공장에서 일하다 화재로 죽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거리로 나선 건데요. 구호가 좀 특이하네요.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근데 빵은 알겠는데 장미? 장미는 또 뭘까요? 이들이 그토록 외치던 빵은 생존권, 장미. 이 장미가 바로 참정권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노동조합을 이 당시에 만들지 못했고요. 계속 열악하게 일해야 됐거든요. 이런 부당함에 여성들이 하나같이 거리로 나와서 빵과 장미를 위해 거리 연설, 신문 기고를 이어갔고요. 이 운동은 전 세계 여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0년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습니다. 왜 여성들은 이토록 참정권을 얻고자 했을까요? 여성 참정권이란 결국 입법부인 의회가 여성들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성의 참정권보다 더 늦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 있었던 흑인이죠.
흑인들은요,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고 난 후 4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참정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성, 인종, 언어, 소득, 계급에 상관없이 투표하는 보통 선거, 모두가 한 표씩 투표하는 평등 선거가 실시된 겁니다. 대의제가 발전하고 보통 선거가 확대되면서 선거는요,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선거권, 그렇다면 선거 연령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대한민국은요, 21세로 시작해서 60년에 만 20세로 조정되었고요, 이후 2005년에 만 19세로 확대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권을 고수했지만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선거 연령이 다시 만 18세로 조정되었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럼 다른 나라도 어떨까요? 선거제도는 다르지만요, 가장 어린 선거 참여 연령은요, 연나이 17세의 그리스, 만나이 16세의 오스트리아, 그 밖에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만나이 18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 연령 하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거 연령 하향은 보다 많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참정권을 확대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민법에 따라서 만 18세 이하를 사회적 경험이 적은 미성년자로 규정했고요, 그동안 선거법 부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막상 참정권은 제한은 했는데 징집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결혼 연령 등은 만 18세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무게를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결과였습니다.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형, 그리고 기타 유형이 있는데요. 218개국 중 다수대표제 101개국, 혼합형 32개국, 비례대표제 86개국, 기타 3개국과 직접 선출 제도가 없는 나라 7개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수대표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영국, 미국,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대통령을 다수대표제의 한 유형인 단순 다수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순 다수제 간단합니다. 자, 여기 후보 이름, 정당 이름 아래 득표수 지금 보이십니까? 자, 이 득표수가 딱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것, 이게 바로 단순 다수제입니다. 자, 이런 제도 단순하고 쉽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책임 소재가 명료한 안정된 정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 가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단순 다수제를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절대 다수제인데요. 대표적인 유형은요, 결선 투표제와 대안 투표제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요, 프랑스, 코스타리카, 동유럽 국가에서 채택한 방법인데요. 소선거구제 하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1차에서 만약 과반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요, 1차 투표 상위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가지고 과반, 당선자를 결정하는 거죠. 장점은요, 절대 다수의 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정당들이 2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기 위해 이 정당 간 연합 정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투표를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또 상위 2명 중 원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투표 참여를 포기하는 문제점도 지적이 되겠죠.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요,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 순위를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대안투표제입니다. 유권자의 과반 이상 선호를 받은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이 됩니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호도를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장 진화된 제도로 평가되기도 하죠.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한 선호를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제1선호에서 과반수를 넘은 후보는 당선. 근데 이때 과반을 못 넘을 경우에는 제1선호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고요. 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이 선호를 다른 후보들에게 배정해서 또 과반수가 넘는 후보가 있으면 당선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과반수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장점은 사표가 거의 없다. 그리고 정당성도 강화시킬 수 있다. 결선투표처럼 2번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대한투표제도 단점은 있습니다. 선거구의 크기,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투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이 심해지기도 하겠죠. 자, 오스트레일리아 하원 의원 선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요, 노동당이 39.22%, 자유당이 39%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의석률은요, 자유당이 52%, 노동당이 32.4%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군소정당이었던 민주당은 6.1%의 득표를 받았는데 아이쿠,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군소정당이 불리한 투표라는 거 보여준 거죠. 또 하나, 한 후보라도 선호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사표를 최소화하고 정당이 받은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선거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요, 정당이 받은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배분되는 제도인데요, 스웨덴 등 86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스웨덴의 선거사를 보시면요, 전체 국회의원에 대해 정당 명부를 만들어 선출하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합니다. 자, 정당과 함께 정당이 제공한 후보에게도 투표해서 순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선거 사례에서 보듯이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 사표가 최소화되고 득표 의석 간 비례성이 높은 것 보실 수 있겠죠. 또 이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한 법과 정책을 심의 결정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당의 색깔들 다양하게 보이시죠? 비례대표제는요, 다당제가 발전하기 좋은 선거제도입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선거제도입니다. 유권자는 2표를 행사합니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다른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 날려 비례대표 용지도 맞습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요, 비례대표 의석을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요, 우리나라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국회의원을 선출했던 제도였습니다. 253석의 지역구 의석은요, 단순 다수제에 의해 결정하고요, 나머지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은 각 정당이 받은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해 결정하는 겁니다. 각 정당이 획득한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의 합이 그 정당의 의석수가 되는 것이죠.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연동해서 각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독일, 뉴질랜드 등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먼저 각 정당이 정당 투표로 얻은 득표수에 의해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채운 후 나머지 채우지 못한 의석을 각 정당이 작성한 비례명부순에 의해 채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전체 의원이 100명이에요. 자, A당이 정당 투표로 10%를 득표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때 전체 의석의 10%인 몇 명? 10명. 10명을 채워야 하는 A당이 지역구에서 8명이 당선된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2명 남죠. 나머지 2명은 A당이 작성한 비례명부 순서에 따라서 당선자로 결정되는 원리입니다. A당이 제출한 비례명부 순위 1번과 2번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 국민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도는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변형한 선거제도인데요, 정당 투표에 비례하는 의석수의 50%만을 각 정당에게 배분한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아우, 복잡해. 혼합형 선거제도는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과 전국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할 수 있고요, 사표를 줄여주고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투표 의석 간 불비례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죠.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어때요? 복잡해요. 그리고 많은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의회 운영과 의사 결정 과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당 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당의 정책 결정과 정당의 당직자나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겁니다. 공직 후보 선출권이 당수 1인에게 주어지는 행태,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수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다면 앞선 경우에 비해 좀 더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직 후보를 선출할 때 대의원 대회나 전당대회와 같은 당 기구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은 개방성을 높이는 겁니다. 정당의 이 공적 후보를 공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원이나 대의원만이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국민 경선제 지금 늘고 있습니다. 개방성은 가장 높지만 대신 당원 중심의 정당 조직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면서 정당 정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은 사회 구조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한국도 지역적 균열과 세대 갈등, 젠더 문제, 기후위기 같은 첨예한 이슈들이 정당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민주주의 제도를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투표를 할 때 사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등 더 나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들을 지금 돌아본 겁니다. 어떠셨나요? 민주,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거, 그 뜻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죠? 민주주의, 이 네 글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요, 이쯤에서 한번 자문해 볼까요? 독재에 맞서지 않는다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정당에 대한 지지와 견제가 없다면 우리는 또 주인의 자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민주주의. 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만큼 중요한 건 그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우리가 맡긴 권력인데 잘 쓰고 있나 확인해야지요. 정책 무관심은요,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꼭 알아야 되고 꼭 지켜야 될 소중한 권리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큰별쌤 최태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